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합니다. 둘 중 누가 옳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옳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호텔 왕인데요, 콘라드 힐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생전에 호텔 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 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오늘도요, RMVD 공식이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네, 이 공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판사 국일미디어, 지은이 이지성.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에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오랫동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여 원의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여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RMVD 공식을 알게 되었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의 독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일 뿐이다. 즉, 이 공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이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육체 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다. 그는 1989년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 알은 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 감독커녕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스필버그는 RM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실현되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 대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다. 기억하라, R은 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온다.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피카소와 반 고흐. 피카소와 반 고흐는 비슷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곧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피카소가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무명의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였다. 바은고우처럼 그 역시 도시의 슬럼가에서 살았다. 그 무명의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야.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고우는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가난과 병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처럼 반고우 역시 예언적인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었다. 한편 반고우의 손을 통해 탄생했던 위대한 작품들은 반고우가 비참하게 죽고 난 뒤 주인의 실패 부위대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자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호텔 상속녀죠. 페리스 힐튼. 네, 이 페리스 힐튼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인 콘라드 힐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호텔 왕이 되었는지 이분 또한 R&VD 공식의 마니아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도 참 궁금하네요. 시작해 볼게요. 호텔 왕의 고백. 사람의 미래는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라드 힐튼이다. 콘라드 힐튼은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그는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돈 없고 능력 없는 집안 출신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았다. 그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콘라드 힐튼이 언제 어떤 경로로 R&VD 공식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묵은 성공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이미 10대 후반에 수준 높은 VD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라드 힐튼의 VD는 R이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된 것이다. 훗날 호텔 왕이 된 콘라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